처음에 기후변화라고 들었었는데 이렇게 남북한 공조라는 이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간에 이제 북한의 기후변화 관련한 남북 협력연구나 이런 발표 같은 걸 할 때 주로 이제 북한이 기후변화에 주로 이제 북한이 기후변화에 얼마만큼 취약하고 그리고 북한이 이제 기후변화가 인한 그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줄여줄 수 있는지 그런 좀 약간 지원에 가까운 이런 내용들을 주로 많이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 주제가 이제 공조, 특히 오늘 주제에서도 이제 평화체제 뭐 이런 그런 게 좀 있어서 제가 좀 발표 자료를 남북한이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라는 이쪽이 이제 환경 문제인데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면은 남과 북이 같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잖아라는 감이 딱 오실 건데 그래도 이게 이제 사실 이 기후변화라는 이 이슈가 국제사회의 또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오늘 이제 발표 전체 이제 구성을 기후변화에 대한 동향,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는 어떻게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과학자들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런 동향이 그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한반도 전체 남과 북이 사실 뭐 한반도를 더 넘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과제를 좀 찾아보고 이 남과 북이 공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위주로 좀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기후변화라는 게 워낙 사실 방대하고 복잡한 이슈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담을 수는 없는데 많이 담고는 싶기도 하고 이래서 이것저것 좀 많이 들어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남과 북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해서 함께 공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찾아보는 이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뭐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한 장 넣어 놓은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면은 남과 북이 저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그런 여기에 되게 이제 좀 임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1992년에 유엔에서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토에서 1997년에 이제 그 후로 계속 이제 당사국이라는 기후변화 협약에 들어간 국가들이 이제 당사국이 되어서 당사국총회라는 것을 내년을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남한도 기후변화 협약의 당사국이고 북한도 당사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 환경협약에 우리가 같이 당사국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힌트를 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반에는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그런 선진국들 중심으로 의무 감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진국들만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해서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모든 당사국들이 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논의가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파리 협정이라는 거예요. 2015년에 파리 협정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개도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온실가스를 별로 줄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의무 감축을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의무 감축을 같이 해야 되나라는 반발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이 부분을 개도국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에 대해서 지원이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기술 이전도 해주고 역량 배양도 이렇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이런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북한도 이런 지원을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구도에 이런 구도를 잘 활용을 해서 남과 북이 같이 상호 교류도 하고 국제사회하고 협력을 해서 공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기후변화의 논의 동향이
항상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UNFCCC라는 요 협약하고 IPCC라는 이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하고 같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1.5도씨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파리 협정에서 2도씨까지 그 산업화 이전보다 2도씨 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은 가능하면은 온도 상승이 1.5 정도 수준에서 우리 멈추게 하자. 왜냐하면은 1.5도씨 이상, 2도 그리고 2도씨 이상 더 넘어가면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적응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래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IPCC에게 1.5도씨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 승인 회의가 총회가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2021년에 지난 영국 글라스고에서 다시 한 번 더 총회가 열렸어요. 사실 다른 이런 국제 회의들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 회의가 못 열렸어요. 근데 유엔 기후변화 협약은 한 번 쉬고 작년에 회의를 재개를 했어요. 이제 다행히 저도 이제 정부 대표단으로 좀 참석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 여기서 사실 이제 2015년에 파리 협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되게 진통이 컸습니다. 근데 다행히 글라스고에서 기후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파리 협정에서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실행에 옮기면 된다라는 이런 거고, 그럼 이런 룰을 잘 이해를 해서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당사국의 하나로서 받을 수 있는 수혜도 받고 또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기여를 하고 국제사회의 이런 동향을 같이 남과 북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를 사실 제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을 텐데 북한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파리 협정 전에서 국제사회가 그러면은 각국이 너희들이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 자발적인 감축분을 제출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NDC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이제 북한은 파리 협정 끝나고 나서 2016년에 제출을 했습니다. NDC를 냈고 이 말은 우리도 분명히 온실가스를 줄일 의향이 있다라는 이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파리 협정도 이제 글로벌 스톱테이킹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거를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데 한 번 약속을 한 거는 절대 후퇴를 못 합니다. 우리가 50% 줄이기로 했다? 그러면 줄여야 돼요. 더 그걸 숫자를 줄이지 못하고 더 많이 늘려가는 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50년까지 넷제로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탄소 중립을 완성을 하자라는 이런 거고요. 요거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5도씨 보고서의 이제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레인지가 있죠.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 대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한다면 지구 평균 상승 온도가 이렇게 2도에 육박하도록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그런 노력들을 한다면은 지구 온도 상승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만큼 빨리 온실가스를 줄이자라는 그런 겁니다. 제가 IPCC 말씀을 드렸는데 IPCC가 지금 이제 제 6차 평가 보고서라는 걸 이제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해 과학 그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금에 대한 그룹은 이제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평가를 해보니 온실가스 농도가 최소한 지난 200만 년 내 최고 농도라는 거예요. 계속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도 상승하고 극지도 해빙이 높고 빙하도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자료를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농도가 자꾸 높아지니까 이건 줄여야 된다. 그러면은 온실가스를 누구나 다 줄이고 싶죠. 모든 국가들이. 하지만 기술이 충분히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우리가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망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전망을 하는데요. 이 IPCC에 있는 과학자들이 되게 쉽게 표현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림도 그리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 중에서 우리에게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특히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영향이 많이 되는 게 이제 극한 고온, 열대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이전에
1950년대 요 이제 뭐 산업화 즈음 이전에 그때랑 비교를 했을 때 온도 상승이 지금 1도씨 상승이라고 하면 이게 1.5도씨, 4도씨 이렇게 증가할 때 극한 고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이 빈도가 점점 동그라미가 막 늘어나고 있죠. 점점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수록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할 건데 그와 더불어서 인간이 견디기 힘든 그런 많은 극한 기상 현상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폭우라든지 홍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겠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대한 이런 그 노동신문이라든지 이게 남한의 이런 뭐 국제사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북한은 홍수가 났습니다. 이런 피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홍수 같은 게 나면은 단지 한 번의 자연재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농사 피해가 나고 그러다 보면은 영양 실조가 되고 또 건강이 나빠지고 돌고 도는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이렇게 심각해질수록 우리에게 정말 연쇄적으로 많은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돌아와서 남과 북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숙제들이 있을까라는 걸 이제 보기 위해서 먼저 기후 변화가 얼마만큼 이제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 간단히 보면요. 일단 이건 이제 남한 쪽의 자료인데 기상청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지난 100년간 계절이 일단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절이 이제 이 바깥에 있는 게 최근 30년, 안쪽은 과거 30년인데 이렇게 이제 그 계절의 길이가 팍팍 줄었죠.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해수면도 많이 줄었어요. 아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해양조사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북한까지는 조사를 못하고 이렇게 이제 남해, 동해, 서해, 제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계속 많이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데이터들이 기후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한반도의 온도 상승률은요, 전 세계 평균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남한보다 북한이 더 빠른 속도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기후변화라는 이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기상 분야에서는 이제 기후라는 것이 그날의 온도는 날씨지만은 이게 통계적으로 모이면 기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30년이라고 하는 평균값이라는 값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 평년 1981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신평년, 새로운 평년이라는 걸 이제 최근 10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남한, 북한 모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평균 기온 상승하고 있고 최고 기온도 상승했고 근데 강수량은 좀 줄었어요. 북한의 경우도 보시면은 남한이 상승한 것보다 더 많이 상승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우려고요. 안타깝게도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우리가 홍수라든지 폭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만큼 또 강수량이 또 줄어서 가뭄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라는 것이 점점 극한적으로 가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당면한 문제들이 되고요. 그리고 북한은 뭐 이 이제 그 연평균 기온 차이에 대한 기상 스테이션의 이제 이 차이를 이제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또 이것도 다른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기후 변화가 남한과 마찬가지로 이제 일어나고 있고 더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 이런 거고요. 제가 이제 남과 북이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를 할 때 되게 많이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 중에 한 가지입니다. 농진청의 자료인데요. 북한까지는 이런 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남한의 경우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작물 재배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귤은 옛날에 항상 제주도에서만 사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요새 제주도 가면은 열대과일 되게 많죠. 그리고 남해안 지역에서도 귤 재배가 가능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후변화 현상 중에 하나고요. 사과 재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는 사과를 구하기 위해서 북한과 정말 협력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꾸만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니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면 정말 좋은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쌓아뒀던 농업 분야의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북한에 자연스럽게 이전해주고 서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요 밑에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아열대 기후 지역입니다. 이게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먹거리와 관련된 이런 것들에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재난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또 기후 리스크라는 걸 또 만들어서 막 분석하는 그런 게 있어요. 주로 이제 전문마취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뭐 사망자, 뭐 그런 그 이제 재산 피해 이런 것들을 이제 엮어서 국가 간에 매년 이제 국가 간 비교를 하는데 최근에는 북한 데이터가 이제 없어가지고 최근 건 못 넣었고요. 2013년 지수라고 부르는데 보면은 북한이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종합적인 순위가 전 세계 7위. 안타깝죠. 이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만큼 재해에 대한 피해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북한의 GDP 대비 이 자연재해 피해가 참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뭐 이런 극한 기상현상의 빈도 같은 게 더 많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대비하지 않으면은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남과 북이 함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남과 북의 자료는 아니지만은 기후변화 분야에서 기후변화가 모든 분야에 이제 피해를 많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특히 건강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많이 큽니다. 건강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그 질병들이 이제 발생하고 전염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아까 뭐 농업 생산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영양 실조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 기후변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 질도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병도 더 커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특히 호주나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되게 이제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건조한 기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토양이 건조해지고 조그만 불씨가 딱 떨어져도 크게 큰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미국 서해 쪽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그 산불, 뭐 들불 이런 것의 그 발생 이유의 상당 부분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기인한다라는 그런 측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도 지역에 따라서 가뭄이 심각한 지역 상당히 많거든요. 뭐 남한도 마찬가지로 산불이 적지 않게 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림이 얼마나 이 우리 생태계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잘 갖고 놨던 살림이 불나면은 한시에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대비를 해야 될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동물 기후변화 영향을 보면은 이제 건강 측면에서는 이제 감염성 질병이 많이 증가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수자원의 이제 가용성이 떨어지고 수질이 또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뭐 연안 지역 생태계 농업 재 다 큰 이제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사한 이런 현상들이 남한에서도 나고 있고 북한에서도 이렇게 이제 기후변화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 탈북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전망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기후대가 바뀔 것 같아. 아까 IPCC 올라갔죠. 그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 자체가 이제 기후대가 바뀌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대야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실가스 더 많이 배출하는 이제 RCP 시나리오 8.5 같은 경우는 이제 온실가스 더 많이 배출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시나리오인데 앞으로 더 많이 그 21세기 후반에 더 많은 한반도에 더 많은 지역이 열대야가 발생을 많이 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대단히 시급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온실가스 계속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이제 아주 많이 들었어요. 아마 이거 언어 분석하면은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탄소 중립을 각국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법도 만들고 선언을 했죠. 우리나라는 205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입니다. 지금 이제 이거 보시는 지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 그리고 뭐 아직까지 이런 뭐 문서 같은 거를 제출 안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준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2050년 남한은 선언을 했어요. 북한은 아직 별다른 여기 이제 해석으로 돼 있죠. 문서를 제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선언을 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온실가스 얼마큼 줄인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런 목표를 정한 국가들은 시급히 온실가스를 다각도에서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을 하고 그 중간 단계로서 2030년까지 부문별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는 감축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이제 분야별 이제 배출량인데요. 여러 가지 뭐 다 있지만은 폐기물도 그렇고 뭐 소송, 뭐 건물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흡수 및 제거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이 에너지를 덜 쓰고 자동차를 덜 몰고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또 한 가지는 살균이라든지 습지, 특히 이탄 습지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생태계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흡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흡수를 통한 이 부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구계 감축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2050년까지 그때까지 아주 획기적인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면 좋겠지만은 많은 사람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만큼 줄이지? 만약에 그럴 경우에 뭐 CCUS라는 이렇게 이제 흡수하는 이런 기술도 있겠지만 정 안 되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첨단 기술이라고 그러죠. 이런 기술을 이전한다든지 나무를 심어준다든지 그 아까 말씀드린 이탄습지처럼 이렇게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습지를 복원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서도 온실가스를 줄여주고 그 노력을 감축본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 해외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굳이 멀리 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감축에 대해서는 되게 남과 북이 공존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그 배출량 및 흡수량 흐름을 좀 보면 여기 이제 위에 있는 0에서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배출되는 그런 양들의 부분별로 표시를 한 거고요. 밑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흡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수하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배출하는 부분을 상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국내에서 안 되면은 외국 나가서라도 하자. 그건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제도들도 만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로 이제 이걸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남과 북이 온실가스 배출 추이입니다. 파란색은 남한이고 북한은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건 사실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근데 북한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과연 북한의 현실이 좋기만 한 걸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안타깝다는 말을 좀 표현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에너지 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일 수도 있어요. 정말 충분효를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에너지 효율이 높고 이런 좋은 청정한 연료, 뭐 재생에너지 이런 걸 많이 써서 배출량도 줄어들지만은 주민들이 이제 추위라든지 이런 데 덜 고통당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도 남과 북이 또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좀 오래된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북한의 난방과 치사용 연료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도시, 농촌인데요. 도시는 이렇게 요 밝은 색깔이 이제 되게 진하고요. 이게 이제 콜이라고 석탄이라는 거죠. 그리고 농촌은 짙은 색이 이제 막대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나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치사용 연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시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석탄 같은 이런 고형 고체 연료를 쓰는데 만약에 이게 뭐 우리처럼 도시가스 이런 건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시골로 갈수록 나무를 쓴다. 이 얘기는 나무를 지금 북한이 삶 훼손이 되게 심각한데 여기서 나무까지 계속 쓰면은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중에 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도 날 수가 있고 계속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그렇고 안 좋은 부분이라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공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북한은 전기 이용률입니다. 되게 낮습니다. 전기를 못 쓰는 그런 데가 되게 많고요. 근데 이제 북한의 노동신문 같은 걸 보면은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협력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이제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북한도 이제 NDC라고 자발적 감축 목표라는 것을 제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나타난 북한의 그런 감축 그런 약속입니다. 지금 빨간 막대가 이전에 이렇게 배출했던 약, 이제 그 2030년 지금 상태도 계속 이렇게 그런 비즈니스 에즈 유주얼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요 정도 배출인데 일단은 북한이 언컨디셔널 컨트리뷰션 해가지고 우리가 8%를 줄이겠다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여기 컨디셔널이라는 요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국제사회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이게 조건부예요. 그러면 우리는 온실가스 더 많이 대폭 줄이겠어요 라는 이 약속이에요. 이 얘기는 북한이 그만큼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할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북한의 그런 자발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19년에는 2차 NDC를 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향해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겠구나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을 경우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19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구체적인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한반도 그러니까 남과 북이 이제 이게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사실 이제 그 남과 북을 한반도라고 국가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남과 북이 이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는 그 높이는 이런 것들이 남과 북이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발전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저탄소 성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자연기반 해법 그래가지고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남과 북이 함께 협력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남한의 우선 과제를 보면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이제 우선 과제가 되겠지만 북한은 아무래도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그런 적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농업, 산림, 건강 모든 부문이 다 들어갑니다. 에너지, 재난처리까지. 그래서 사회 전 분야의 이런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추구를 하고 이 과정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생태 복원을 통해서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 아래 그림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좀 도식화한 건데 사실 제가 파리 협약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많이 썼던 그래프에서 지금 그 그림에서 제가 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한쪽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변화 완화의 측면이고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양을 줄여서 탄소 중립에 가야 된다. 그리고 한쪽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적응이라는 거는 회복 탄력성 을 강화하는 이제 리질리언스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도식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평양 공동선언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때 그 환경 분야의 협력을 이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더 이게 이런 걸 더 구상을 한다면은 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남북이 공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가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기후 변화라는 이 문제의 특성상 남과 북이 정말 함께 잘 협력할 수 있다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를 흔히 위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위기에 대한 대응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기후변화가 이제 우리 리스크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렇지만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거. 특히 이제 재난재해 같은 피해는 바로 옆에 있는 국가가 도와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우리는 이웃인데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도 돕고 같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소통도 하고 교류도 하고 신뢰 회복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쌓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발표가 좀 길어졌는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남북관계가 어떤 측면에서 가능한지를 또 명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명 깊었습니다. 지금 나영우 박사님 연결이 되나요? 네, 저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말씀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에 있는 나용우라고 합니다. 먼저 통일과국제평화센터 개소를 축하드리고, 여기 좋은 개소하는 첫 회의에 토론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게 다들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신데 저도 원래 오늘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이 식사하신 분이 좀 밀접적 식사로 계셔가지고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줌으로 참석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예, 제가 오늘 토론할 주제는 방금 발표해주신 명수정 박사님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최고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코미트하는 게 맞는지 싶습니다만 관련해서 제가 몇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좀 핵심만 좀 말씀드리는 걸로 토론을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해 주신 많은 내용들 상당히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들을 상당히 쉽게 그리고 알차게 잘 전달해 주셨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방점을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남북 간의 협력에 대한 문제, 협력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잘 제시해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또 시적절하고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연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꼭 짚어볼 문제는 사실 미중 전략 경쟁이 앞 세션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사실 기후변화 문제도 사실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게 미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락했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 속에서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미국이 어떤 재생에너지 시장이라던가 신재생 그러한 기술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성장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도 나오고 지자체 수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실행 계획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상당히 의미 있고 잘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만의 노력으로 그럼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따라서 결국은 한반도라는 지리적인 연계를 갖고 있는 북한과의 협력 당연히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유럽 그린딜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사실은 지역적 차원에서 탄소 중립의 흐름들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이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남북 간의 협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늘 발표에서도 많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단순히 탄소 중립에서 그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 노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국제회의에서는 사실 북한이라는 존재를 좀 확인하기 어려운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북한의 동은 아니지만 참여하고 있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상당히 북한이 적극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VNR에서 나왔듯이 자연재해의 원인으로서 상당히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관심에 비해서 실제로 어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자국의 적극적인 어떤 대응 조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기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본이나 인프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까 MBC 얘기를 하셨지만
컨디셔널한 조건을 달았을 때 상당히 많은 포션을 줄일 수 있다라고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 협력을 통해서 남북 협력이라는 이슈들 중에서 이 기후변화 이슈가 상당히 북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이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영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이슈가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분야라는 점 저도 100%, 120% 동의를 하고 특히 현재처럼 남북 간의 어떤 경색된 관계, 대화가 중단된 이런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가 될 수 있다는 점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겸 이쪽 질문을 좀 드리면서 서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반도의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점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과제 그리고 이제 북한의 과제들을 그 발표문에서 제시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조금 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북한과의 협력을 해볼 수 있는 사업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아까 다 말씀 못 하셨을 것 같아서 그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그거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대북 제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인프라에 대한 문제들은 대북 제재가 상당히 이제 제재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당장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제일 이제 걸리는 것이 제재잖아요. 그런데 그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이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북한의 취약계층,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협력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과 위생에 대한 건데요. 이 부분은 실제 대북 제재를 면제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깨끗한 물, 특히 코로나 때문에도 깨끗한 물이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수자원이 이제 그 가용성이 떨어지고 수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련해서 농업이라든지 이런 쪽도 식량 생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면제가 된 적도 있고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좀 근원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그 연구자들, 전문가들 간의 교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북한도 뭐 기후 시나리오 분석이라든지 그런 연구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수받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꼭 남과 북이 직접 왔다 갔다 못한다 할지라도 제3국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기상 데이터를 좀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인프라라든지 제재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이제 경험 공유 그리고 계획 수립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 뭐 국가 보고서 같은 유엔에 우리 국가 보고서 내야 되거든요. 영어로 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작성도 같이 좀 역량 배양 같은 사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